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온 태학이 미준입니다. 이번 주도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목요일에 도착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수익률을 따지지 않고도요, 주식이 변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막장 드라마보다 오히려 더 재밌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주식시장의 지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러한 현상을 감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P 500은 0.25% 정도 올라가는데 그쳤고요. 다우존스가 가장 좋았는데 0.62% 정도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6%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러한 움직임과는 굉장히 다른 스토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어닝 발표 후에 무려 26% 이상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니티 역시도 13% 이상 올라가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뭐 반대편에 있는 주식들도 그 모습이 굉장히 현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 즉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12% 이상 하락하면서 지금 주가가 27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그 외에 뭐 더 트레이드 데스크, 클라우드 플레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주식도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 종목에 따라서 수익률의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러한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두 종목을 정말 집중해서 잘 고르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개의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정말 맞구나, 분산 투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끔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여러 종목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각오를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돼도요, 주식 투자는 투자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게임입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의 그 피해는 100% 손해보는 게 다거든요. 왜냐면 가진 돈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100% 손해를 보기 위해서는 상장 폐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니죠. 그런데 반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상승한다면 그 중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가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200%, 300%, 심지어는 5배, 10배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분할 매수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분할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가장 최고점에 우리가 또 주식을 매수해서 오랫동안 마음고생할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현금 보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조만간 찾아올 폭락장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정신적으로 견뎌내기 위해서는 두둑한 현금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손에 들려져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좀 안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8월 12일 제가 준비한 방송 굉장히 많은 기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자,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 정도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요, 코어 인플레이션, 우리가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 지수 같은 경우는 기대보다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여기서 프라이스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얘기하죠. CPI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이 CPI가 7월 달에 5.4%, 나쁘지 않은 그런 수치긴 한데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경제학자들이 내다봤던 예상치랑 지금 맞아떨어지는 그런 수치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시면 excluding energy and food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에너지 그 식료품 가격을 빼고 나서 다시 한번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근원 물가 지수라고 봅니다. 이 근원 물가 지수는 사실 경제학자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더 그리고 정확한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에 비해서 0.3%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요,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0.4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고요. 거기에 이제 6월달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편차가 크죠. 6월달 같은 경우는 근원 물가 지수가 0.9%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지난달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가장 큰 섹터는 뭐였냐면 중고차였습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6월 달에 10%나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중고차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고차의 가격이요, 7월 달에는 0.2%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그들의 관심을 인플레이션 리포트에 줄 수밖에 없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임무를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용률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고요. 두 번째 임무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는 것.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2%잖아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준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체어맨인 제롬 포웰,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연준의 의원들은요, 인정은 하고 있었다. 뭐를 인정했냐면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또한 믿고 있었죠. 뭐라고 믿고 있었냐면 지금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이라는 거죠.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지금 같은 추세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CPI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CPI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인베스터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떠한 공포감이었냐면 페드가 너무 릴렉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페드는 조금 놓고 있었죠.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던 인베스터들, 투자자들을 조금 안심시켜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시마샤라는 칩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죠. 프린시펄 글로벌 인베스터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략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또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번에 나온 데이터를 좀 정밀하게 살펴보면요,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가 완화되고 있냐면 최근에 경기가 재개되면서, 그리고 서플라이가 약간 모자른다. 서플라이는 공급인데 공급이 좀 모자른 현상을 계속해서 보여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완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잠정적으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벌써 그 정점을 찍고 이제는 내려간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가 결국은 가라앉을 것이다라는 데 베팅을 한 사람들은, 자, 그들이 생각했던 논리가 맞다고 느낄 만한 그런 지수가 이번에 발표가 됐다. 어제 발표된 그 CPI 같은 경우는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버진 갤럭틱인데요.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어제 1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간 스탠리에서 어제 버진 갤럭틱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이 2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12% 이상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자,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커다란 이벤트가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죠. 지난 여름에 리차드 브랜슨 창립자가 직접 이제 시험 비영에 조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는데 이렇게 커다란 이벤트가 이미 끝나버렸다. 이러한 이야기를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크리스틴 리 와그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는 홀드를 주고 있었던 투자 의견을 이번에 매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익사이트먼트, 굉장히 흥분감이 있었는데 이러한 흥분감이 다 식어버렸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또 비행도 계획되어 있지가 않다. 이러한 악재가 겹쳤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25달러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 의미는 지금 주가에서도 앞으로 한 8, 9% 정도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리차드 브랜선이 굉장히 성공적인 비행을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당분간 장기적으로 시험 비행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버진 갤럭틱은 9월 달에 비행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밀리터리 팀을 태우고 하나의 여행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비 기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 기간이 꽤 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여름까지는 또 다른 그 비행이 잡혀 있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기간 굉장히 좀 힘든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 캐퍼시티, 수용력을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요, 이제 그 매도 시점은 이미 지나갔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버진 갤럭틱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뭐 상업적으로 비행이 시작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를 향해 날아가야 할 버진 갤럭틱은 잠시 지상에 내려와 있는 반면에요,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업스타트인데요. 업스타트의 주가가 어제 어닝 발표 이후에 무려 26% 이상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업스타트라는 기업이 과연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그런 잠재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발견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CT라는 투자 기관의 애널리스트인 피터 크리스티안슨이라는 사람이요, 업그레이드를 해줬다. 원래 이제 그 중립 홀드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이 홀드에서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는요, 우리가 어닝 결과를 숫자로만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어닝 발표한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두 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같이 일하고 있는 뱅크 파트너,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때 대출 자금을 소비자한테 직접 주는 그런 뱅크, 은행들을 얘기하죠. 이 은행 파트너 중에 하나 은행에서요, 이번에 제거해버렸다. 뭐를 제거했냐면 FICO를 요구했었는데 이 요구사항을 제거해버렸다고 합니다. FICO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신용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대출업자가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용 등급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업스타트라는 기업은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이자가 적정할지, 이러한 것을 결정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업스타트를 믿고요, 이제는 신용 등급을 따지지 않고 대출을 해주겠다, 이러한 결정을 이번에 파트너 중에서 하나가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더욱이 또 하나의 뱅크에서 또 다른 파트너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올렸는데 원래는 120달러였는데요. 무려 205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 화요일 가격하고 비교하면 51%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 2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관에서 얘기하기로는요, 이번에 퍼스널 론의 그 마켓 시어, 시장 점유율이요, 2025년 앞으로 한 5년 이후에요, 20%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30%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업스타트는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입니다. 대출을 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대출을 해주는 은행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과정을 굉장히 쉽게 해주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한번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소비자가 과연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출금을 한도로 해주는 것이 적정한지를 인공지능이 대신 계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커다란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 약점이 뭐냐면 함께 일하고 있는 뱅크, 그 은행들이요, 굉장히 좀 작은 지방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적었죠. 아직까지는 두 군데 정도의 커다란 그 고객만 확보하고 있었고 여러 개의 뱅크, 은행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는 뱅크에서 신용 등급까지 제거하고 좀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앞으로 업스타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뱅크, 은행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니티인데요. 유니티 역시도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13% 이상 폭등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마찬가지로 유니티도 이제 우리가 수치만 살펴봤는데요. 과연 유니티의 장기적인 발전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니티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특히 그 로스가 줄어들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적자의 폭이 약간 줄어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의 그 예측치를 훨씬 더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유니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기 동안 한 5년, 10년 동안 꾸준히 연간 30% 정도 매출을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호언 장담을 했는데요. 이번에 매출은 무려 48%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50% 가까운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기대치를 훨씬 더 초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 인수권을 하나 어닝 결과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인수를 하는 기업의 이름은 파르섹이라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하는데요. 캐시로 한 320밀리언 정도를 주고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됐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이번에 유니티가 인수하게 되는 파르섹이라는 기업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디벨로퍼들 있잖아요. 유니티에서 들어와서 게임을 개발하는 그 디벨로퍼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만나서 같이 협업도 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게임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디벨로퍼들이 자기 집에서 아니면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환경을 벗어나서 어디에서나 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티가 이번에 이 그 디벨로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게임을 만드는 그 개발자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다. 이러한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제 유니티의 그 어닝 발표를 보고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타겟을 다 올려주고 있고요. 5개나 되는 기업 그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타겟 프라이스를 올려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평가를 해주고 있는 기관 중에서 11곳에서는요. 이번에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2곳에서는 홀드 레이팅, 그건 보유죠. 그리고 한 곳에서만 지금 매도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평균적인 타겟 프라이스는 130 정도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120입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굉장히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그 폴리시를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타격을 받을 만한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페이스북이고 페이스북 다음으로 많이 언급이 된 게 바로 유니티였습니다. 유니티도 굉장히 많은 부분 광고 매출에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걱정하는 시장에 대해서 유니티의 경영진은요. 한결같은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30밀리언 정도의 손해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매출의 감소는 굉장히 극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게 이제 실현화된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마켓의 예상치보다도 매출이 오히려 32밀리언이 더 나왔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스티펠이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는요. 타겟 프라이스를 기존의 125에서 135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어닝 결과에서 광고 부분의 매출이 들어가 있는 섹터가 뭐냐면요. 오퍼레이트 솔루션이라는 세그먼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 비즈니스 부분의 매출이 무려 63%나 성장을 했거든요. 전체 매출은 48%가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그 광고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63%가 올라갔다는 것은 광고 매출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광고 모델은요. 애플이 이번에 정책을 바꾼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티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충분히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티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께서는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번 어닝 결과를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됐다. 굉장히 흐뭇한 뉴스를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어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던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주식시장 마감 후에 어닝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세 종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던 종목이겠죠. 바로 오픈도어입니다. 오픈도어가 어제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무려 20% 가까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결과가 발표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에 갭 EPS가 마이너스 0.24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이 수치는요, 전망치에 비해서는 10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역시도 1.2 빌리언을 만들어내서요, 작년이 아니고요, 지난 분기랑 비교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장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냈고, 지난 분기 3개월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60% 가까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110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으니까요, 10% 정도 초과 달성을 했다. 여기까지 굉장히 좋은 소식을 안겨주고 있죠. 자, 그런데 나머지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39개의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다. 2021년 2분기를 끝날 당시에 말이죠. 자, 그렇게까지 된 이유는 뭐냐면 이번 분기 3개월 동안 무려 12개의 새로운 마켓을 개척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원래는 27개의 도시에만 지금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12개의 도시, 지역에 추가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다랗게 확장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8,494개의 홈을 샀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오픈도어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인벤토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팔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발생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인벤토리를 굉장히 많이 늘린 거죠. 2021년 1분기 3개월 전하고 비교하면요, 136%가 지금 올라갔다. 엄청난 물량을 확보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인벤토리가 2.7 빌리언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3개월 전하고 비교를 하면요, 인벤토리가 무려 224%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컨트랙트 된 거,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수하게 될 집의 숫자를 보면요, 무려 8,158개를 지금 컨트랙트 계약서를 작성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 인벤토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8,158개는요, 밸류로 따지면 3.0 빌리언 정도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좋은 수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3분기에는 1.8에서 1.9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분기를 보시면 1.2였죠. 따라서 1.2 빌리언도 굉장히 좋은 수치였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분기보다 60% 가까이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분기에는 1.8에서 1.9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다. 굉장히 좋은 전망치를 던져줬죠. 시장의 컨센서스는요, 1.62 빌리언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에 어저스티드 에비타를 보시면요, 15밀리언에서 25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에비타 기준으로 하면 이미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데 아직 순이익은 적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숫자를 던져주면서 주가는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픈도어다.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번에 이 뉴스를 통해서 조금은 그 스트레스를 줄여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입니다. 반면 어제 어닝 발표 이후에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로테라인데요. 프로테라는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2.58% 정도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닝 결과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자, 2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4.24달러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을 보시면 58.5 밀리언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매출 규모도 굉장히 작죠. 하지만 이 수치는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39.1% 정도 성장을 한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2021년 전반적으로 1년이 마감됐을 때 레비뉴의 가이던스를 던져줬는데 매출 전망치가 246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한 분기는 58밀리언이었고요. 전반적으로 1년을 봤을 때 246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로스 마진이
플러스다. 포지티브라는 것은 이제 플러스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흑자가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6분기 연속으로 지금 흑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로스 마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매출에서요, 이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생한 직접 비용을 빼고 남은 것을 그로스 마진이라고 합니다. 총수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총수익이 일단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야 거기에서 이제 연구 개발비라든지 세일즈 앤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줄여 나가서 나중에 넷 인컴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총 수익률이 지금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이 기업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내심을 요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어저스티드 에비타를 보시면요, 2분기에 21밀리언이 마이너스가 났고요. 자, 그리고 캐피탈 엑스펜디처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본 투자라 그러죠.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금 4밀리언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매출이 58밀리언인데 지금 4밀리언 정도를 사용했다는 것은 10%도 되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다라고는 생각해 볼 수가 없죠. 자, 전반적으로요, 지금 Q2의 리절트만 봐서는 프로테라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어닝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니오입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갈 길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5%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갭 EPS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0.03이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8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갭 EPS는 마이너스 0.07인데 전망치에 비해서는 4센트가 더 나왔고요. 자, 이 어닝 결과를 보시면요, 굉장히 작은 폭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0.03 그리고 0.07이니까요.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흑자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 니오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매출을 보시면요, 1.31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지난해랑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127%라는 엄청난 성장세를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랑 비교해도 20밀리언 정도를 더 만들어냈고요. 자, 이렇게 어닝 실적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죠. 자,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3분기가 됐을 때 몇 대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면 23,000대에서 25,000대 정도를 지금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수치는요, 원래 기존의 예측치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21,000에서 22,000대 정도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수천 대 정도 더 올라간 수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자, 그리고요, 만약에 23,000에서 25,000 정도를 달성하게 되면 작년에 판매된 숫자랑 비교를 해보면 88%에서 104%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고요.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도 5%에서 14.2% 정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자, 마지막은 레비뉴의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3분기 레비뉴는요, 지금 1.38 정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만약에 잘 나오면 1.49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컨센서스는 1.42입니다. 따라서 매출의 전망치도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수치를 만들어내게 되면 작년 매출하고 비교를 하면 96%에서 112% 정도의 성장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도 5.5%에서 14% 정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닝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가이던스도 굉장히 스트롱했기 때문에 니오는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함께 읽어볼 뉴스는요, 로빈후드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빈후드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기사 내용은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전해지는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로빈후드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인수 합병을 하게 됐다라는 기사의 제목이거든요. 자, 이번에 인수하게 된 기업의 이름은 세이 테크놀로지라고 그러고요. 이 세이 테크놀로지의 인수 금액은 140밀리언 정도를 지금 캐시로 주고 산다. 따라서 영업이 굉장히 잘 되는 기업들은
기업들은요, 이렇게 현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딜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요. 자, 이 세이라는 그 기업의 임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도대체 로빈후드가 세이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는 이유가 뭔지요. 이 세이 같은 경우는요, 플랫폼 기업인데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쉐어홀더들, 우리 같은 이제 주주들이요, 플럭시 보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플럭시 보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주총회 같은 게 있을 때요, 우리가 직접 가서 참여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세이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요, 투표를 하게 될 때 항상 참여를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큐멘트, 그 관련 서류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경영진에게 질문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경영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의 피드백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경영진과 투자자 사이에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세이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빈후드라는 플랫폼은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이잖아요. 이번에 인수한 세이라는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의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우리가 기존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주주통회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든지 그 기업의 경영진한테 우리의 피드백을 준다든지 이러한 일은 굉장히 좀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이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그 로빈후드에 포함이 되면 이러한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수합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요, 대부분 나온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사는 사실 일주일이나 된 굉장히 올드한 뉴스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간파를 해서요, 여러분들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그러한 기계를 판매하잖아요.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아니고 이제 인투이티브라고 새롭게 개명을 한 것 같은데, 이 인투이티브가요, 티커 네임은 ISRG죠. ISRG가 이번에 스톡 스플릿, 즉 주식 분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대 1이니까요. 하나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개를 더 받게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아직까지는요,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식 분할을 한다는데 반대를 하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하나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개를 덤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1대 3의 주식 분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시행이 되냐면 레코드 데이시 9월 27일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7일 날 주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격으로, 그러니까 3대 1이니까 30% 정도의 가격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3대 1로 떨어질 때 그 새로운 가격으로 주식 매매가 시작되는 것은 10월 5일부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SRG 같은 경우는 한 $1,000 정도가 되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3대 1 주식 분할을 하는 것은 주가가 조금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늦었지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요즘에 가장 뜨거운 주식이 아닐까 합니다. 코인베이스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어닝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 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기관들, 메이저 투자 기관들에서 어떠한 의견을 주고 있는지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컴파스 포인트는요, 뉴트럴이니까 지금 홀드를 주고 있는 거고요. 프라이스 타겟은 $265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한 27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78이네요. 278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고요. 오픈 하이어마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이니까 매수고요. 무려 $444라는 굉장히 좋은 프라이스 타겟을 주고 있고요. 웨드부시 같은 경우도 아웃퍼폼 매수고 $300를 주고 있네요. 다음은 DA 데이비슨이고요. 바이,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은 400입니다. JP 모간 같은 경우도 바이고요. 프라이스 타겟은 372. 파이퍼 샌들러도 바이입니다. 오버웨이시니까요. 프라이스 타겟은 335가 지금 형성돼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바이고요. 프라이스 타겟은 337. 그리고 BTIG 같은 경우는 바이,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이 가장 높습니다. $500라는 굉장히 높은 예상 주가를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BTIG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 역시도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코인베이스라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전망,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코인베이스의 투자자가
된다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임해야 될지 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조금은 좀 선명하게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다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뉴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Revenue. Joining us now is early Coinbase investor Rashawn Williams from Manhattan Venture Partners, along with Dan Dolev from Mizuho. A very good afternoon to you both. Thanks for joining us. Rashawn, I'll come to you first of all. Were EPS and revenues the key things you were looking at in these numbers, or other metrics, and what stood out for you? Yeah, I think EPS and revenue are definitely two of the main ones that we were looking at, but it's really about trading volume. It's about take rate. It's about verified users. It's about the retail trading activity, and of course, assets on the platform. So we're looking at the overall picture, but most importantly, we're looking at the continued mass adaptation of this going mainstream. And the more mainstream this becomes, the more institutions and global adoption that we see in the currencies, I think this company is poised to do really well. Obviously, it's the highest beta name in the industry, but if you're making a bet on digital currencies and on blockchain, there's no better company to invest in than Coinbase. Dan, that said, the release, as Morgan pointed to earlier, it does use words like volatility, unpredictability. Do you think these latest trading volumes that we've been seeing are sustainable medium to long term? Yeah, I mean, as we said in the note just now, I mean, we think Coinbase, the outlook is a little bit of a coin toss because, you know, one day the volumes could be very, very high and then the next day volumes could plummet. And I think that's what makes this thing really, really difficult to predict. And if you can think about what they've done now is they've actually lowered the high end of the guidance. So, you know, literally they had no visibility, you know, back in May as they've increased the high end of the guide and now they've lowered the high end of the guide again. So it shows you just like how volatile and how unpredictable Coinbase is as an investment. Rashawn, as somebody who invested in Coinbase early and is hanging on to your stake in the company, I mean, the majority of revenue, it looks like, came from transaction fees. What is the vision, the longer-term vision, to continue to grow and diversify that revenue pile look like? What are you betting on? Yeah, I think first and foremost, any investor, any fundamental investor is going to look at, you know, the fact that you can't predict what's going to happen in this industry at all, just like you just said. And I'm actually okay with that because for me, most of my portfolio, you'll see something like a 20% growth quarter over quarter or year over year from companies that are in the rest of your portfolio. Coinbase will come through and give you a 700% growth, right? So you have to exchange something for that type of growth. And when you have that type of volatility, you just can't predict it. So what we're expecting is for them to continue to grow horizontally and vertically. So enter new markets, enter new currencies into their platform, bring in new users, obviously get mass adoption from the institutions. And as you continue to see this industry evolve, you want to be in the number one player, the fastest growing player, the biggest player that is carving its own niche in the market, and no one's even close to catching up with it.